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울산의 어느 지하 노래방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2006년 월드컵 때 겪은 일입니다. 당시 울산 문수 경기장에서 관중들이 우리나라 경기를 보며 응원을 했었습니다. 저희도 그날 응원하러 경기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신나게 응원하니 바로 집에 가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맥주 한 잔을 하고 노래방에 가려고 했습니다. 술을 마신 후에 노래방을 가려고 했는데 노래방이 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돌아다니면서 찾아보니 골목 후미진 곳의 지하 노래방을 찾았습니다. 아주머니, 1시간에 얼마예요? 아주머니는 아무런 말 없이 앞만 보고 멍하니 계셨습니다. 아주머니의 이상한 태도에 나가려고 했지만 근처에 다른 노래방을 못 찾았기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머니, 10,000원이면 되죠? 카운터에 10,000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제야 아주머니가 한쪽 손을 들고 안쪽 방을 가리켰습니다. 방에 돌아가자마자 정신없이 노래 부르고 춤추며 놀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놀고 있는데 이상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뒤돌아보니 창문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신나게 놀아서 지나가면서 보는가 싶었습니다. 딱히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친구가 화장실에 간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친구가 문을 확 열고 나가자고 했습니다. 너 왜 그래? 한참 재밌었는데. 나중에 설명할게. 빨리 나가자, 빨리. 친구는 정말 심각한 표정으로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하도 조르기에 저희는 영문도 모른 채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면서 보니 카운터에 아주머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올려놨던 10,000원이 그대로 있습니다. 10,000원을 챙겨서 그대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제야 친구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래? 술 잘 마시고. 아까 화장실 다녀오는데 복도에 사람들이 다니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들도 화장실 가려고 하나 보다 하고 따라갔지. 그런데 복도에서 화장실은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사람들이 가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벽이었어. 그 많은 사람들이 벽에서 사라진 거야. 생각해보니 주위에 불 켜진 방은 저희가 있던 방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지만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저희 모두 오싹해져서 헤어질 때까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뜬 소문에는 화재로 많은 사람이 죽었던 노래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에 찾아보려고 해도 그 노래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귀신이 곡할 노릇. 옛날 한촌에 가난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부부는 자식이 없어 항상 쓸쓸하게 지내며 함께 열심히 정성을 들였습니다. 어느 날 삼신산에서 그 부인이 빌다가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노인이 나타나 너의 정성이 지극하니 애를 낳게 해주겠다. 내가 돌아가는 길에 산삼이 한 뿌리 있을 터이니 그것을 캐어 먹으면 자식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르고는 사라졌습니다. 부인이 깜짝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꿈에 가르쳐준 곳으로 가보니 과연 산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캐어가지고 집으로 와 남편에게 꿈 이야기를 한 후 산삼을 다려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태기가 있어서 옥동자를 얻게 되니 부부는 웃음 속에서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살아갔습니다. 이 애가 자라 7, 8살이 되었기에 공부를 시키려고 서당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활을 만들어 사냥만 다녀. 항상 부모에게나 선생에게 종아리를 맞기 일쑤였으나 여전히 공부는 안 했습니다. 제 나이 17, 18살이 되어도 제 이름자 하나 똑똑히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과거를 보러 가겠으니 허락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도 조르는 바람에 가산을 털어 활을 쏴 주었습니다. 이 애가 과거를 보러 가는 도중에 날이 저물어 어떤 집에서 자게 되었는데 그 집엔 예쁜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 주인 영감이 아이를 보니 매우 똑똑하게 생긴지라 일부러 딸에게 접대를 시켰으나 아이는 처녀가 들어오기만 하면 호통을 쳐 내보냈습니다. 그 다음 날 길을 떠나려고 문을 여니 처녀가 문턱에서 목을 메어 죽어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과거장에 가긴 갔습니다. 활은 관역에다 5발을 정확히 맞춰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만만한 아이는 자기 차례가 되어 활을 쏘니 조금도 빈틈없이 셋은 명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번째 화살을 쏘는데 난데없는 회오리 바람이 일어 화살이 중간에서 꺾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 결국 과거에 떨어지고 말았는데 이 과거는 3년 만에 한 번씩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볼 때마다 셋은 정확히 맞고 4번째 화살에서는 꺾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점쟁이에게 물으니
처녀의 죽은 귀신이 악마가 되어 쏠 때마다 방해를 놓는다고 했습니다. 나이 30이 넘어 또 과거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셋은 여전히 맞추고 네 번째 화살을 쏘려고 하다가 울음이 나와서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원님이 이상히 여겨 그 우는 사연을 물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니 원님은 정확히 맞춘 것을 거두고 다시 쏘라고 했습니다. 다시 두 번을 쏘니 백발백중이었습니다. 먼저 거둔 화살과 합쳐 과거의 급제하였는데 갑자기 공중에서 악기가 울면서 원님의 꾀에 넘어갔다고 원통해하며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신기한 꾀를 내면 귀신이 곡할 노릇이란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아전의 딸. 풍원군 조현명이 영조 갑인 연간에 영남 감사를 지냈는데 하루는 통판 정원에와 밤새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통판이 관아에 와서 잠을 자려는데 가명의 종이 평복으로 신속히 들어오라는 순사의 전가를 전했습니다. 통판이 탄건과 의복을 단정히 하고 들어가 순사를 뵈니 통판은 날이 밝으면 칠곡에 가서 나이 들어 퇴역한 아전 베이발과 아우인 지금의 아전 배지발을 잡아들이시오. 그 후 이발에게 자녀가 있는지 물으면 그는 딸 하나 있었으나 죽은 지 오래라고 할 것이오. 그를 앞장세워 장사 지낸 곳으로 가서 그곳을 파서 시체를 확인하면 17살가량의 여자로 생김새는 이러이러하고 옷은 옥색 명주 저고리와 남색 무명 치마를 입었을 테니 살펴보고 오시오. 통판은 놀라며 기다리지도 않고 즉시 떠나 칠곡으로 갔습니다. 칠곡에 이르러 통판은 바로 두 아전을 잡아오도록 명하여 이발에게 자녀가 있는지를 묻자 딸 하나가 있는데 비녀를 꽂는 나이인 15살의 병으로 죽어 장사 지낸 지 거의 10년쯤 되었다고 했습니다. 장사 지낸 곳을 묻자 관부에서 10여리쯤 된다고 했습니다. 통판은 그에게 칼을 씌우고 두 아전을 앞세워 장사 지낸 곳으로 갔습니다. 무덤을 파고 시신을 꺼내니 얼굴빛이 평시와 같으며 육모와 옷차림이 순사의 말과 같았습니다. 묶은 것을 풀고 옷을 벗겨 조사해보니 등 위에 돌로 때린 자국이 있는데 살갗이 벗겨져 피가 흥건했습니다. 이에 이발 형제와 부부를 형리에게 맡겨 가명의 옥으로 보내도록 하고는 빨리 순사에게 가 일을 알렸습니다. 이에 순사는 아전 형제 부부를 잡아들여 직접 가명의 마당에서 심문했습니다. 이발은 전과 같이 말했으니 지발이 이실직고했습니다. 형수는 딸의 계모로 딸을 미워했습니다. 제가 형수와 함께 모의하여 조카가 행실이 나쁘다는 소문을 내서 형님이 죽이게 하려고 했으나 형님이 참아하지 못해 제가 형님이 외출한 틈을 타 형수와 함께 돌로 쳐 죽였습니다. 입관한 지 며칠이 지나 형님이 돌아와 그 아이가 총각과 몰래정을 통하다가 잡힌 후 수치심을 이기지 못해 자결했다고 하니 어찌하지 못하고 이곳에 장사 지낸 지 거의 10년입니다. 하지만 형님은 그렇게만 알고 있고 소인이 그렇게 한 까닭은 형님의 가산을 탐냈기 때문입니다. 통판이 순사에게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묻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난밤 통판이 간 후 잠을 자려는데 한 여자가 나타나 백배하고는 원통하여 호소할 일이 있다고 해서 물으니 저는 어떤 읍아전의 딸인데 오명을 쓰고 모함받아 맞아 죽었습니다. 죽은 것은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으나 규중처자로 누명을 쓰고 죽은 것은 원통할 따름입니다. 매번 순사께 신원을 하소연했지만 순사의 기백이 온전하지 못해 억울함을 하소연하기 어려웠는데 근본의 공은 기백이 남달라 감히 원통함을 호소하니 신원해 주시옵소서 하였습니다. 내가 흔쾌히 허락하니 그 여자는 문을 나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은근히 의아해하여 통판에게 검시를 청했을 뿐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귀가. 수십 년 전에 대보에 살 때 얘기야. 그 당시 진짜 부자라도 차가 잘 없었어. 우리 동네부터 9만 1동, 9만 2동, 9만 3동 다 합쳐도 차가 하나도 없었거든. 근데 방앗간 하는 사람이 방아를 찌너놓으면 곡식이 많으니까 팔고 또 신너오고 해야 되니까 트럭이 하나 있었어. 그 트럭이 대보장기라고 하는 데서 짐을 싣고 늦게 밤에 돌아온 거야. 먼 길 오고 있는데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차를 좀 태워달라고 손을 들었대. 트럭 아저씨는 교회 집사님이셨대. 차를 세워서 여자에게 어디 가는지 물었대. 그 여자가 구릉포 조금 못 미쳐가면 무슨 동이 있는데 그 고개에 내려달라고 했대. 그래서 운전대 옆에 태운 거야. 그렇게 가다가 자기가 말한 근처에 내려달라고 해서 내려줬대. 내려주니까 그 집으로 쏙 들어갔대. 그런데 이 사람이 하도 이상해서 차를 세워놓고 들어가는 걸 지켜봤대. 집에 가보니까 불을 환하게 켜놓고 제사 지내는 것 같더래. 그러더니 그 집에 사람이 하나 더 들어갔는데 이웃은 아니고 조금 떨어져 사는 사람 같았대. 잠시 후 할아버지가 나왔대. 그 할아버지에게 방금 들어간 여자에 대해서 물었대.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무도 안 들어왔다며 무슨 소리 하냐고 했대. 알고 보니 그 할아버지 딸이 무슨 사건으로 죽었는데 여자가 탄 자리가 그 할아버지의 딸이 사고가 났던 자리였대. 그리고 오늘이 그 여자 제사 날이었다더라고. 그 사고 난 자리에서 귀신이 나타나서 친정집으로 제사 받으러 가는 길이었다고 하더라. 5번째 이야기, 보일러병. 저는 경기도의 모장갑차 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일단 1번 국도가 위병소 바로 앞을 지나고 있어서 최전방은 아니지만 군부대 특성상 워낙 외진 곳에 자리하고 있어서 음산함이 감도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부대 내에서 특이한 병사도 많았고 기이한 일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귀신을 봤다는 병사는 물론 간부도 덜어 있던 그런 부대였습니다. 저는 1중대 소총수였고 다른 중대의 훈련소 동기가 자신의 소대 후임이 직접 겪은 이야기라며 들려줬습니다. 저희 부대는 빨간 벽돌의 단층 일자 구조 건물이었습니다. 가운데 행정반이 위치해 있고 양옆으로 소대 생활관이 배치되어 있으며 그 사이사이로 세면장과 화장실이 있는 구조였습니다. 워낙 오래돼서 불침번 근무를 서다가 소대 문 사이로 쥐새끼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한 번은 선임이 아침에 일어나 전투화를 신는데 전투화 안에 쥐새끼가 들어가 있는 걸 모르고 신었다가 밟아 죽인 일도 있었습니다. 날이 추워 전투화 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각설하고 그만큼 음산한 분위기였지만 막사가 오래되고 낡아 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막사 특성상 보일러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보일러실은 주로 막사 뒤편 유류탱크 앞에 위치해 있는데 막사를 나와 따로 문을 따고 들어가는 반지하 형태의 독립구조였습니다. 요즘 신막사들은 온열기계와 침상생활하는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저희는 보일러실에서 직접 보일러를 켜고 꺼야 온 중대의 난방 및 온수급수가 가능했습니다. 혹한기가 되면 몸이 좀 허약하거나 다친 병사들을 보일러병으로 지정해 훈련 및 근무를 열애시켜주고 주기적으로 보일러를 켜고 끄게 하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다른 부대도 비슷한 환경이라면 있었을 겁니다. 제 동기 후임이 그런 보일러병이었는데 자정, 새벽 2시, 기상 1시간 전 이렇게 3번에 나눠 보일러를 켜고 끄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군대 내에서는 아무리 계급이 높더라도 근무는 보통 2인 1조로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근무 인원이 모자라거나 문제가 있지 않는 한 보일러병으로 빼기 여의치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일병급이었고 훈련 중 크게 다치기 전이라 나름 믿음직한 병사였기 때문에 그 동기 후임이 혼자 보일러병 일을 맡겼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새벽 2시 타임에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보일러를 켜고 잘 돌아가는지 20분 정도 관찰한 후 원래는 40분 정도 더 머물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꾀가 생긴 후임은 보일러실을 나와 막사로 들어가 정해진 시간만큼 눈을 붙이려고 나왔습니다. 그 시간에는 앞, 뒷문을 모두 봉쇄하고 행정반을 통해서만 막사 내부로 출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길을 돌아서 가야 했습니다. 그 돌아가는 길목에는 병사들의 여가를 보장해주는 컨테이너 코인 노래방이 있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그냥 오락실 코인 노래방 기계를 컨테이너 박스에 마련해 놓고 의자 몇 개와 함께 구성한 군대 구막사식 노래방입니다. 컨테이너 박스다 보니 철제 방범망이 되어 있는 플라스틱 유리 샤시가 있어서 밖에서도 내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컨테이너 노래방 근처를 지나 행정반으로 돌아가는 찰나 어둠에 적응한 눈 시야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동기 후임은 그냥 지나쳤어도 됐을 법한데 그때는 유독 확인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 혹시 병사가 간부들의 눈을 피해 들어간 것은 아닌지 거수자라도 있는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노래방 특성상 소리며 사이키 조명도 갖추고 있어 야심한 시각에 금세 들통이 날 것이고 불빛 같은 건 새어 나오지 않았을 텐데 이상하게 뭔가 사람 같은 형체가 흘낏 보였다고 합니다. 그 길은 늘 지나쳐 왔던 길이고 평소엔 그쪽으로 눈길조차 주지 않으며 빨리 자고 싶다는 생각에 뛰다시피 해서 지나던 곳이었습니다. 후임도 나중에 생각해보니 말도 안 되는 일을 자기가 한 것은 뭔가에 씌어서 그랬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조용히 다가가 유리창을 통해 내부를 양손을 기역자 형태로 모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유격대나 입을 법한 CS복 같은 군복에 유격이나 훈련소에서나 달 법한 번호 명찰을 단 까까머리 병사 2명이 미동도 하지 않고 마이크를 들고 꺼진 노래방 기기를 바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기계는 작동도커녕 전원도 꺼져 있는데 병사 2명은 무언가 보이기라도 하듯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도 않고 자세히 보이지 않아 확인이 어려웠지만 두 병사가 번갈아 가며 입을 오물오물거리며
뻥긋뻥긋하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자마자 동기 후임은 그 자리에서 거품 울고 쓰러졌고 몇 시간 뒤 외곽 근무 인원들에게 발견돼 사단 의무대로 옮겨졌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 그 중대 노래방은 아무도 이용하지 않았고 결국 행정보급관이 폐쇄했습니다. 이후 병사들에게 암묵적으로 노래방에 대한 언급을 금지시켜 소문만 무성했을 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사연이 있는지 뚜렷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동기에게 정확히 듣기 전 대대국기 개항식에서 먼저 들었습니다. 요즘 대대 내에 불필요한 유언비어가 돌고 있는데 심신이 허약한 3중대 보일러병이 헛것을 본 것이라고 대대장이 직접 이야기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사건의 내막을 동기를 통해 제대로 전해 듣지 못해 무슨 일인가 하고 어리둥절했었습니다. 아무튼 사건은 그렇게 대충 일단락되었고 제가 전역할 때까지도 그 사건은 미궁으로 남았습니다. 동기 후임은 동기에게는 물론 자신은 절대 헛것을 본 것이 아니며 위에서 시키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인정한 것뿐이라고 틈만 나면 비밀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끼리 생각해 봤을 때도 국기 개항식에서 대대장이 별거 아니라고 직접 언급한 사항인데 행보관까지 나서서 노래방을 폐쇄한 것은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군대 윗선에서는 병사들에게 그렇게 이해시키더군요. 그 때문에 그 중대 아저씨들이 옆 중대인 저희 중대 노래방을 이용하는 바람에 짜증나는 일도 덜어 있었습니다. 6번째 이야기, 들고양이. 옛날에 살던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아파트 주변에는 10마리 이상의 들고양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라 가끔 죽은 고양이를 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날은 일이 일찍 끝나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까지 몇 미터 남지 않은 곳에서 그 부근에 살던 고양이 한 마리가 내 눈앞에서 차에 치였습니다. 차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지나가 버렸고 고양이는 입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또 차에 치일 것 같아 떨어져 있는 골판지를 주워 고양이를 눕힌 다음 아파트 옆까지 날랐습니다. 주위에는 역시 아파트 부근에 살고 있던 고양이들이 여럿 모였습니다. 아파트 거주자들에게 먹이를 받거나 하는 일은 있었지만 그 이외에는 결코 사람을 따르지 않았던 고양이들이었습니다. 차에 치인 고양이는 숨이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건가 싶어 일어나서 자리를 비켜주자 모여든 고양이들이 한 줄로 서서 한 마리씩 그 죽어가는 고양이에게 이별을 말하는 듯 핥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차례로 한 마리씩 동료를 핥는 모습은 인간의 장례식에서 볼 수 있는 분향과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는 고양이가 무엇인가를 위해 나란히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고양이도 동료의 죽음을 슬퍼하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기다리던 모든 고양이가 마지막으로 앓고 사라진 다음 차에 치인 고양이도 완전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고양이도 순서를 기다리는구나, 동료의 죽음을 이해하고 있구나 하고 감탄했습니다. 그 광경을 볼 때는 전혀 위화감을 느끼지 못했지만 그날 밤 돌아온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고양이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잖아라며 처음에는 전혀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생각해보니 상당히 이상한 사건이었다고 회상하게 됩니다. 동물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통하고 감정 역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소중한 사건이었습니다. 7번째 이야기, 일본의 군부대 괴담. 저희대에 입대해서 복무하고 있는 친구가 나에게 말해준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전에 애년에 있는 부대에서 근무하면서 산악특수부대에 소속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의 상관인 A씨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10여 년 전 어느 저녁 부근의 산중에 비행기가 추락하는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산간에서 일어난 사고였기 때문에 A씨의 부대에도 즉각 구조 명령이 발령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길조차 없는 산중이었기 때문에 사고 현장의 정확한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사고가 발생한 후 반나절이나 지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들의 필사적인 구출 작업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생존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사고 처리를 대충 끝내고 그가 부대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사고가 일어나고 일주일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기분 나쁜 일은 빨리 잊어야지. 그리 기분이 좋지 않은 임무를 끝낸 그는 부대에 복귀하자마자 부하들을 데리고 단골 술집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각자 안쪽에 박스석에 앉아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몸에 들어온 알코올과 임무 종료의 해방감으로 인해 그들이 술에 취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A씨는 자신의 옆에 아무도 앉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술집의 여자아이들은 쉴 새 없이 자리를 오가며 부하들의 접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단 한 명도 그의 곁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나도 이젠 아저씨인가. 여자아이들은 역시 나이 많은 사람은 좋아하지 않겠지. 조금 쓸쓸한 생각으로 그는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가게의 마담을 바라보았습니다. A씨, 정말 귀엽네. 그와 눈이 마주친 마담은 한껏 미소를 띄우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귀여워. 내가 귀엽다는 소리를 들어 묘한 기분이 된 그는 당황해서 왼쪽 옆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무도 앉아있지 않은 왼쪽 옆의 테이블 위에는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를 오렌지 주스가 들어있는 잔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로부터 그의 주변에 기묘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식당이나 찻집에 들어가면 반드시 잔이 2개씩 앞에 놓였습니다. 또 아무리 붐비는 열차나 버스 안에서도 그의 왼쪽 옆자리는 비어있는 채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어머 귀엽네요라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부하들에게 귀신 같은 사람이라 불리던 그도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하에게 자신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기묘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이 일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하는 말하기 어려운 듯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소문입니다만 최근 A씨의 옆에 작은 여자아이가 함께 다니는 것을 동료들이 여러 번 목격했다고 합니다. 작은 여자아이. 네, 부대 안에서도 밖에서도 계속 A씨의 곁을 떠나지 않고 따라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A씨의 등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최근이라니 도대체 언제부터였지?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만 아마 사고 처리를 끝내고 돌아온 다음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때 A씨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잔해 속에서 안아 올렸던 작은 사체를 기억해냈습니다. 그 후 A씨는 가까운 절에 가 소녀의 영혼을 극진하게 공양했습니다. 이후 다시는 그의 주변에 소녀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8번째 이야기, 대부도.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녔지만 공부를 포기한 저는 직업학교로 가기로 마음먹고 대부도에 있는 직업학교로 갔습니다. 대부도는 4개의 섬을 길로 연결한 곳입니다. 다니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일요일에 기숙사에 들어가서 금요일 오후에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민가 2채만 있었고 슈퍼나 구멍가게조차 없었습니다. 앞에는 바닷가, 뒤에는 산만 보이는 형태로 학교 하나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학교 안에는 총 5층짜리 기숙사 건물이 있었고 지하 1층은 여학생 기숙사, 나머지는 남학생 기숙사였습니다. 제가 생활하던 층은 4층으로 전자과 학생들이 전부 4층에 있었습니다. 생활관에 입교식을 마치고 일주일의 생활을 하고 난 뒤 집으로 가는 형식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엔 핸드폰이 아닌 삐삐가 유일한 통신수단이었고 공중전화에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시절이었습니다. 선부도라는 영화도 있죠. 예전 일제시대 때 깡패나 정치범, 종교인들을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수용 인원이 2,000명이 넘었고 모든 양식을 섬 안에서 만들어 먹었다고 합니다. 선부도는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악명이 높았답니다. 고문과 사형으로 말이죠. 지금 선부도에 있는 경기도립 직업전문학교가 바로 그곳입니다. 지하 1층은 여학생들의 기숙사인데 그 아래로 또 지하가 있습니다. 내려가는 문은 건장한 청년의 팔뚝만한 쇠사슬과 철문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제가 다닐 적에 저는 3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아는 사람도 드물었죠. 마을 사람들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수용소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 한 선교사가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해서입니다. 탈출해서 보니 일제시대가 훨씬 지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알려지면서 지금의 대부도가 형성된 겁니다. 이제부터 제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생활관은 중앙에 계단이 있고 중앙 계단 바로 양옆으로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화장실 맞은편엔 바둑이나 TV를 보는 휴게실이 있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면 군대와 동일하게 정오 청소도 하고 취침 점호도 받았습니다. 점호가 끝나면 모여서 담배를 피웠죠. 물론 화장실에서요. 화장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반대쪽에 창문이 보입니다. 문 바로 옆 좌측에 소변기 4개가 있고 우측엔 세면대가 있습니다. 양옆 뒤로는 대변기가 있습니다. 우측엔 3개, 좌측엔 2개, 그리고 창문은 이 양쪽 대변기 하나씩 걸쳐 있는 형태입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점호가 끝나자마자 20명 이상이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이 좁아 문을 다 열고 중앙과 세면대 등에서 수다 떨며 담배를 피웠습니다. 대변기 칸 문은 모두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담배를 피워도 바닥과 대변기 칸의 높이가 커서 사람 발이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사감이 떴다는 소리에 모두 담배를 피벼 끄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와 친구 2명은 남아서 담배를 더 피우기로 하고 화장실 중간 칸으로 셋이서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중간 칸으로 들어오기 전에 화장실 문이 모두 열려 있는 걸 확인하고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화장실 문이 열리고 사감이 화장실을 보고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문이 닫히고 우리는 담배 한 대를 더 피우기로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누가 있나 보려고 아래를 봤지만 다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칸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서로 다 나와 있나 확인하며 번갈아가며 쳐다봤는데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저와 친구 2명은 겁이 났습니다. 제가 용기를 내서 문을 밀어보았는데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나가자며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래로 누가 있나 보려고 몸을 숙였지만 역시나 발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친구와 제가 아래를 보고 있을 때 한 친구는 뒤에 서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헉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뒤를 돌아봤더니 친구는 산만한 덩치에 식은땀을 흘리며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지만 대답도 미동도 없이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무엇인가에 홀린 사람처럼 말이죠. 안 되겠다 싶어 마지막 칸 위를 잡고 보려고 제가 매달렸습니다. 위를 보려고 양팔에 힘을 주는 순간 다시 한번 물이 내려갔습니다. 팔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아래로 보니 물이 내려가는 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친구 하나는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고 또 한 친구는 옆 칸에 들어가서 밑을 보고 있었고 저는 매달렸다가 팔에 힘이 빠져 다시 문 앞에 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겨있던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저는 바로 코앞에서 문이 열리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면서도 안을 확인하고 싶어서 들여다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아무도 없는 칸에 문이 잠겨 있었고 어떻게 물이 내려갔으며 어떻게 자동으로 문이 다시 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이 나간 친구는 군대 나온 형들이 있는 방으로 데려갔고 형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사감이 있는 1층으로 5명이서 내려갔습니다. 사감은 거짓말 말라며 호통만 쳤고 형들도 몰라하자 나중에 기회되면 설명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올라가서 일단 자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사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주민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에 이곳이 수용소였으며 지금 생활관의 지하가 고문과 사형을 치르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운동장 스탠드 중앙에 운동기구가 있는 곳은 실제 고문기구들이 가득하던 곳이었습니다. 제가 3기인데 1기, 2기 사람들은 1000명이 들어와서 나갈 때는 그 절반도 못 미치는 400명 정도가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1기에 자살했던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제가 졸업하기 전까지 귀신을 봤다는 사람은 무수히 많았고 중간에 집으로 돌아간 사람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총원 850명 정도가 입학했지만 졸업 때는 460명 정도만 졸업을 했습니다. 특히 지하에 있는 여자 기숙사에서는 마지막까지 남은 여자들이 10명 정도뿐이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5층 창문 밖에서 창문에 노크를 하는 것과 지하 샤워실에서 아기의 울음소리, 그리고 지하 기숙사 특정한 호실의 거울에 나오는 귀신, 생활관 뒤편에 위치한 높이 3m가 넘는 거대한 철문에서 일제시대 군인이 보인다는 등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 고3 시절을 조금은 무섭게 보냈던 곳입니다. 9번째 이야기, 80년대 군부대 괴담. 1989년 11월 어느 날 대대에 비상이 걸렸다. 신병 하나가 군화끈으로 목을 매어 자살한 것이다. 다음 날 우리 중대로 연락이 왔다. 죽은 신병이 가혹 행위를 당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풀기 위해 부검을 하는데 신병의 부모가 올 때까지 시체를 지키라는 명령이었다. 군대가 원래 그런 건지는 몰라도 나와 내 동기, 그 외 6명이 시체가 보관되어 있는 보급대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본 것은 간단한 군막에 하얀 천이 씌워진 신병의 시신이었다. 대략 이틀 정도 시신을 지키라는 말에 우리는 대체 무엇으로부터 시신을 지켜야 하는지 몰랐다. 추운 겨울 새벽 3시, 주임 상사가 자기 경험상 맨정신으로 시신을 뒤에 두고 부동 자세를 유지하기는 힘들 거라며 소주 3박스와 돼지머리 고기를 안주로 주고 가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했다. 드디어 나와 동기가 근무를 설 차례가 되어 시체가 안치된 막사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지금까지 근무를 서던 동료와 교대를 했다.
그런데 이곳으로 올 때부터 간간히 들리던 고양이의 울음소리. 그것도 애기들의 울음소리 비슷한 것이 바로 뒤에서 들리는 것이 아닌가. 나와 동기는 온몸을 감싸는 소름에 마른 침을 삼킨 뒤 재빠른 동작으로 시신이 안치된 뒤쪽으로 뛰었다. 후다닥.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우리의 움직임을 눈치채고는 입안 가득 뭔가를 물고서 도망가는 것이었다. 그때 동기가 그 고양이를 보며 한마디 했다. 누가 우리 안주를 나눠준 모양인데. 그때였다. 검은 고양이가 도망친 곳으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들어왔다. 천막의 틈새로 들어온 바람에 시신을 덮어두었던 흰 천이 벗겨진 것이다. 그리고 돌아서 누리는 보았다. 고양이의 발톱과 이빨에 뜯겨진 신병의 시신을. 탐욕스런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무엇으로부터 시신을 지키라고 했는지 알 수 있었다. 10번째 이야기, 독서실 괴담. 혹시 독서실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 아세요? 공부 잘 되는 독서실이 있었는데 밤 12시까지만 공부하게 하고 새벽에 공부 못하게 한다던. 그런데 공부에 집착하는 한 아이가 12시 넘도록 공부하고 있었는데 계단 발걸음 소리가 나길래 독서실 주인이 경고한 것처럼 숨을 참고 조용히 했는데 조용할 때쯤 숨을 쉬었더니 다다닥 계단 빨리 올라오는 소리 들렸다는 이야기요. 제 친구가 겪은 일이 이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그때 고3이었는데 제 친구는 공부를 잘해서 전교에서 자연계열 2등 정도 했었습니다. 둘이 같은 독서실 다녔는데 집에 가는 길에 이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얼마 전에 동네에 있는 작은 독서실을 갔는데 독서실에 공부하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독서실은 4층이고 주인 아저씨가 3층 카운터를 지키고 있는 구조인데 주인 아저씨가 12시쯤에 제 친구에게 라면을 끓여놨으니 먹고 공부하라고 3층 휴게실로 내려오라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친구는 배도 고팠고 공짜 라면을 마다할 리 없기에 내려가서 아저씨랑 같이 라면을 먹었답니다. 라면을 다 먹어갈 즈음에 아저씨가 친구에게 몇 시까지 공부할 거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제 친구는 밤새도록 할 거라고 하니까 아저씨가 좀 떨는 표정을 지으셨다더군요. 학생, 웬만하면 일찍 들어가. 독서실에 혼자 있으면 무서울 텐데. 독서실비는 환불해 줄게. 그래도 공부에 미친 제 친구는 안 된다고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했답니다. 그럼 학생, 내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3층 현관문만 잠그고 갈게. 그럼 안 되겠나? 현관 열쇠도 주고 갈게. 만약에 집에 가고 싶으면 2층 계단 화분에 열쇠 놔두고. 친구는 별 생각 없이 좋다고 했다더군요. 어차피 아침까지 공부하려고 했으니까요. 사람도 없고 조용해서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합의를 보고 아저씨는 현관문을 잠그고 갔답니다. 그래서 한두 시간쯤 지났을까 3층 카운터에서 전화 소리가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차 소리도 하나 나지 않는 시간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4층에서 들어도 엄청 크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계속 울리길래 짜증이 나서 결국 3층 카운터로 가 전화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학생, 나 주인인데 누가 문 열어달라고 하면 절대 열어주면 안 돼. 혹시 문 한 번이라도 열진 않았지? 예, 한 번도 안 열었는데요. 그래, 누가 문 열어달라고 소리쳐도 절대 열어주면 안 돼. 아저씨의 진지한 말에 친구는 등골이 오싹해졌답니다. 아저씨 전화를 받고 한 30분쯤 공부하고 도저히 공부할 생각이 안 들어서 결국 짐을 싸고 독서실을 나가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쯤에 계단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구두 소리를 내며 말입니다. 그때 시간이 3시쯤이었는데 친구는 무서워서 움직일 생각을 못하고 소리만 계속 들었다더군요. 2층 가겠지 생각했는데 3층까지 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덜컹하고 현관문 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친구는 숨소리도 내지 않고 그대로 있었답니다. 문 열어주세요. 사람 있는 거 알아요. 공부해야 돼요. 정신을 잃을 수 있다면 그러고 싶을 정도로 무서웠답니다. 계단에 울리는 그 소리는 여자아이 목소리였는데 섬뜩할 만큼 가는 목소리였다고. 10분 정도 계속 그 목소리는 들렸고 잠시 뒤에는 조용하더니 목청이 터져라 욕을 하면서 문 열라고 소리쳤답니다. 그 소리가 30분이나 울려 퍼졌고 친구는 떨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몸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훌쩍 가고 마지막에 그 목소리는 창문 열어놨네 하고 4층 화장실에서 들렸답니다. 친구는 정신을 잃었고 아침 8시에 나온 아저씨 덕분에 깨어날 수 있었답니다. 아저씨가 뭔지는 몰라도 미안하다며 독서실비 환불해주고 친구를 계단 밑까지 배웅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핏 봤는데 각 창문의 커튼 뒤로 자그마한 부적이 붙어있고
현관문 위 구석에도 부적이 붙어 있는 걸 봤답니다. 그 독서실에 뭔가가 있는 거겠죠. 11번째 이야기, 산중턱의 집. 저희 집은 대략 산 중턱에 있어요. 집 위에는 학교가 있고요. 그냥 평범한 집이죠. 어제 새벽, 아니 정확히 오늘 새벽에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가던 도중 어머니와 아버지가 쓰시는 방에 문이 열려 있길래 슬쩍 봤죠. 다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냉장고에 가서 물을 마셨죠. 물을 마시는 도중 상위에 어머니가 쓰시는 핸드폰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상위에 꼭 핸드폰을 놓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러려니 했죠. 그리고 제 방에 들어와서 다시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부엌 상위에 있는 핸드폰에 전화벨이 울리더군요. 귀찮아서 무시하려고 했는데 계속 이어지더군요. 시끄러워서 제가 받으려고 일어나서 가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자고 계셨어요. 방은 어두워서 두 분이 자고 있는 것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위에 있는 핸드폰을 짚고 전화를 받으려는 순간 수신 번호를 보았습니다. 저희 집 전화번호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손발이 오므라들 뻔했죠. 어머니, 아버지가 주무시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집 전화는 그쪽에 있어서요. 하지만 두 분은 여전히 자고 있었고 전화기를 확인하려는 순간 핸드폰에 울리던 벨이 멈췄습니다. 전화기도 그냥 원래 자리에 있더군요. 너무 놀라서 손발이 오그라질 뻔했습니다. 결국 어머니, 아버지 방에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잤죠. 오늘 아침에 어머니, 아버지께 물어보니 더욱 이상한 소리를 하셨습니다. 곁에 있는 집 전화에 전화가 오고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잠결에 받으려고 하는 순간 전화벨이 끊겼다고요. 12번째 이야기, 훈련소의 괴담. 저는 공익으로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남자입니다. 공익도 근무지 배치를 받기 전에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는데 제가 그 군사훈련을 받을 때가 5월 30일부터 6월 26일까지였습니다. 초여름 날씨라서 훈련받기도 쉬웠고 어려운 점도 없었죠. 보충력들이다 보니 군기가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바짝 졸아 있었는데 3주부터는 풀어주더군요. 어느덧 4주차가 되어 군기는 빠지고 헬렐레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6월 24일, 그날 제가 내무반 불침번이었습니다. 우리 내무반은 맨 끝에 있어서 창가 쪽에 있었죠. 제가 훈련받았던 사단은 도심과 가까워서 네온사인이나 간판들이 몇 가지 보였습니다. 그래서 창가 쪽을 보면서 조금 있으면 나가겠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옥상에서 쿵쿵쿵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시간이 새벽 4시쯤이었는데 올라갈 사람도 없고 그 소리는 점점 창가 쪽 천장에서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해서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줄이 땅에 긁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드르륵 하면서. 저는 위를 보려고 창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뭔가가 제 코를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방어 자세를 취하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아픈 코를 어루만지며 창가 쪽을 응시했는데 그곳에 2개의 군화가 있더군요. 그리고 서서히 군화 위로 무언가가 내려왔습니다. 저는 위층에서 누가 장난치는가 싶어서 화난 목소리로 누구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더군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있던 중대 건물은 2층이 전부였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잠겨 있었고 올라갈 수 없다는 생각이 스칠 때 창문으로 사람 얼굴이 보였습니다. 군화와 함께.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쪽 손으로 계속 우리 내무반 문을 칠 뿐이었죠. 다른 내무반에 있던 불침번들은 순시를 생략하던 중대원들 덕분에 곤히 잠들어 있었고 긴 중대 복도에 저 혼자 덩그러니 주저앉아 문을 쳤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기상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각 내무반의 불침번과 훈련병들이 뛰쳐나왔습니다. 그제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보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봤습니다. 허리가 심하게 굽어 군화 사이에 얼굴이 있을 정도의 사람 얼굴을. 그 일이 있은 뒤 군에서 난리가 났었고 저는 그 시체를 본 경위와 상황을 중대장실에서 몇 시간 동안 설명해야 했습니다. 훈련소 퇴소 날 소대장한테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훈련병은 우리 옆 이중대에서 현역들만 훈련받는 곳의 훈련병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옆 중대인 이중대 건물은 4층짜리 건물인데 우리 중대 옥상과 유선 케이블 하나가 연결되어 있답니다. 새벽에 조용한 시간을 틈타 탈영하려고 우리 중대 옥상으로 케이블을 타고 내려오려다가 내려오는 속도 때문에 하반신이 부러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구르다가 옥상에 처진 빨래줄에 걸려 어중간하게 우리 내무반 옆 창문에 떨어진 것이었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제가 봤을 때 피를 본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핏자국이 없었어요. 그리고 몇 주가 지나고 2달 뒤에 저와 같은 사단에서 나온 공익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 이야기를 해줬는데 얼굴이 사색으로 변하더군요. 그는 가끔 중대 옥상에서 뒹구는 소리와 함께 맨 끝 내무반인 13내무복도 창가가 떨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 불침번을 서는 훈련병들은 가끔 그쪽 창문을 보면 심하게 일그러진 얼굴이 비친다고 했습니다. 13번째 이야기,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저는 자취를 하는데요. 빌라에서 자취를 합니다. 건물이 저희 친척분 건물이라서 1층은 제가 자취를 하고 2층에는 부모님과 할머니께서 사세요. 3층은 친척분께서 사시고요. 거의 자취라고 할 수 없죠. 그날은 토요일이었는데 제가 학교 갔다 온 후 밥을 먹고 컴퓨터를 하다가 1층 제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저녁 8에서 9시쯤 되더라고요. 저녁을 안 먹은 터라 배가 고파서 2층에 올라가 보기로 했죠. 할머니가 계시면 맛있는 거 해주시거든요. 만둣국 같은 걸요.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불도 전부 꺼져 있고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불을 켜고 방마다 다 열어보며 할머니랑 부모님을 찾았죠. 아무도 없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서 생각해보니 내일이 일요일인지라 부모님께서 가족 동반 모임에 간다고 하신 게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는 아마 친구분 댁에 마실 가신 것 같고요. 배가 고파서 라면만 끓여 먹고 내려가야겠다는 생각에 김치랑 참치랑 다 꺼내놓고 라면을 끓여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해서 잘 놀다 오시라고 말해두고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고 나왔죠. 그런데 문을 잠그려고 열쇠를 열쇠 구멍에 넣으려는 순간 안에서 문이 철커덩하고 잠기더라고요. 분명 열쇠 구멍에 열쇠 넣지도 않았고 안에는 아무도 없는데 말이죠. 순간 정말 너무 놀라서 막 1층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문을 잠그고 방마다 불 다 켜고 TV 켜고 컴퓨터 켜고 이불 속에 누워서 덜덜 떨고 있었어요. 정말 놀랐거든요. 제가 분명히 부모님이랑 할머니 찾느라 방마다 문 다 열어보고 찾았는데 아무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때 이불 속에서 떨면서 생각난 것이 현관문 보면 안에서 밖을 볼 수 있게 있는 구멍이 있잖아요. 한쪽 눈으로 볼 수 있는 구멍이요. 밖에 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 조그마한 구멍이요. 그 구멍, 거실 불을 켜두면 그 구멍으로 안에서 밖으로 빛이 새 나오잖아요. 제가 불을 켜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생각해보니 제가 열쇠를 열쇠 구멍에 넣으려고 할 때 그 구멍이 새까맸어요. 소름 끼쳤죠 정말로. 이건 도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얼른 다시 나와서 2층으로 갔는데 아직도 그 구멍이 새까맣더라고요. 왠지 저를 안에서 누가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계속 거기 있지 못하고 빌라 입구에서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죠. 40분 정도 후에 부모님께서 오시더라고요. 그때까지 빌라 입구로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부모님께는 모르는 척하고 같이 2층으로 올라갔죠. 엄마가 열쇠로 문 열고 있을 때도 그 구멍은 새까맣더라고요. 안에서 밖을 누군가 보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아까 분명히 저는 문을 잠근 적이 없는데 엄마가 열쇠로 문을 여니 잠겨있던 문이 열리고 들어가 보니 아무도 없대요. 거실 불은 그대로 켜져 있고 방 곳곳 옷장소까지 찾아봤는데도 없더라고요. 구멍이 뭔가 막혀서 새까맸나 하고 문을 다시 닫고 밖에서 보니 안에 있는 거실 불이 그 구멍으로 새어나오더라고요. 기가 막혔어요. 아까는 왜 까맸을까? 누군가가 안에서 밖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 후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요. 정말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무섭답니다. 그 안에서 무언가와 함께 라면 먹고 볼일 보고 다 했다는 것도 소름 끼치고 그리고 안에서 문을 잠근 건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14번째 이야기, 발만 보이는 사람들. 제가 방학 때 특기적성 수업을 들었는데요. 하루는 엄청 일찍 가서 뒷문을 활짝 열고 2분단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상당히 책상을 뒤로 당겨 앉았기 때문에 교실 뒤 게시판에서 2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는데 제가 폰 게임을 하고 있을 때 뒷문으로 같은 수업을 듣는 것 같은 애가 들어오더라고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니까 옆눈으로 발만 보였죠. 특기적성이었기 때문에 같은 반도 아니고 아는 애도 없어서 고개를 안 들고 그냥 묵묵히 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그런데 1분단에 그 애가 앉으려는지 제 뒤쪽으로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얘가 오른쪽 뒤에서 들어갔으면 왼쪽으로 나와야 하는데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게시판에서 뭘 보고 있거나 아니면 제 머리 위에 V자를 만드는 바보짓을 하고 있거나
이렇게 생각하고 조심스레, 매우 조심스레 뒤돌아봤는데 예상대로 없더라고요. 아무도 없었어요. 이건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역시나 저는 맨 뒷자리에 앉는 걸 매우 좋아하는지라 또 2분단 맨 뒤에 자리를 억지로 스스로 배정해서 수업을 들었는데요. 원래 시험 기간 전에는 자습을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자를 뒤로 빼고 몸을 거의 눕히다시피 한 채로 프린트를 들고 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 짝꿍은 자세가 바른 아이인지라 의자에 등을 딱 붙이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웬 새하얀 운동화를 신은 사람이 제 짝꿍 뒤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짝꿍 뒤, 제 옆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신발을 보는 순간 팟하고 사라지더라고요. 정말 말 그대로 팟하고 사라졌어요. 무서워서 얼었다가 그 친구가 더 무서워할까봐 말 못하고 다른 친구들한테만 속닥속닥 했어요. 이건 귀신은 아니고요. 제가 소위 말하는 기울부인지라 전교를 돌아다니며 6시까지 청소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학교는 어찌된 건지 왜 그리 깜깜해지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동상이나 초상화 소문도 없고 매우 예쁜 학교인데 그 시간만 되면 그렇게 음침해져요. 제가 그 시간에 혼자 복도를 걷는데 야맹증까지 있어서 더 깜깜했죠. 어떤 퍼런 여인이 어떤 반의 창문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눈 엄청 크고 피부는 청록에다 파란색이고 입은 빨갛고 머리는 산발을 하고 있었어요. 배경은 왜 그리 침침한지 그림이었습니다. 초상화가 아니고 추상화에 가까운 그림이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이런 게 바로 오금이 저린다는 거구나 하고 느꼈어요. 정말 그 자리에 멈출 수밖에 없었고 다리가 움직이지 않고 심장이 꽉 쥐어드는 느낌이 나고 등골이 서늘해지더군요. 그러다 죽는 줄 알았어요. 15번째 이야기, 1편단심. 4살, 제가 기억하는 가장 어린 시절. 이제 웬만한 말은 다 할 줄 알던 때였죠. 엄마를 졸라 과자를 사러 가던 길에 어떤 아저씨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나고 머리 한쪽이 일그러져 왠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어린 마음에 너무 무서워서 엄마 손을 잡고 흔들다가 결국 울어버렸죠. 엄마는 그런 저를 의아하게 보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지요. 엄마가 왜 그러시는지.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세상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될 무렵 저는 깨달았죠. 제가 육체가 없는 영혼만 있는 존재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어릴 적이라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서서히 커가면서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거의 끊어져 덜렁거리면서도 계속 그곳을 한없이 돌고 있는 사람. 구석에서 다리를 꼭 끌어안고 피를 흘리며 사람들을 보고 있는 사람. 도로에서 아기랑 엄마가 고작 1m 정도 떨어져서 서로를 부르며 헤매는 걸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죠. 친구가 왜 우냐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죠. 정말 처음엔 안쓰럽게 여겼지만 벌써 1년이 훨씬 넘었군요. 학교 오는 길에 새로운 영혼이 보였어요. 팔이 하나 없더군요. 피는 흐르고 있었고 며칠 전에 사고 났다더니 하는 생각을 하며 그저 멍하니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얼굴을 휙 돌리더군요. 순간 눈이 마주쳤어요. 보통 멍하니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그 아저씨는 저를 똑바로, 아주 똑바로 보더니 갑자기 다가왔어요. 내가 자기를 볼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제 앞까지 걸어왔어요. 아니, 미끄러져 왔다고 해야 할까요? 정면에서 본 얼굴은 정말 끔찍했죠. 피부는 일그러지고 뜯겨지고 턱은 부서져 있었어요. 내가 보이지? 말이 들렸어요. 그들이 말을 할 줄 아는지는 처음 알았죠.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자 그 남자는 부서진 턱을 일그러뜨리며 미소 짓더니 저쪽으로 머리를 들이밀었어요. 무언가 빨간 풍경이 제 눈앞에 펼쳐지더군요. 순간 당황하다 느꼈어요. 그 남자의 머릿속이란 것을 처음 하는 경험이었죠. 속에서는 무언가 올라올 듯 역겨웠고 거북스러웠어요. 어지러움을 느끼다가 정신을 차렸죠. 이러면 안 된다고. 몸을 빼앗길지도 모른다고. 제가 책을 많이 좀 봤거든요. 귀신 이야기 같은데 나오잖아요. 제가 그런 상황을 겪으니 참 당황스러웠지만 아무튼 최대한 그대로 있으려고 했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몰랐어요. 그때 갑자기 눈앞이 밝아지면서 원래의 풍경이 보이더군요. 전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두리번거렸죠. 옆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더군요. 고개를 돌리니 웬 남자애가 그 남자를 잡고는 뭐라고 하고 있었어요. 잘은 안 들렸지만
뭔 짓이냐고 따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를 도와줬다는 생각에 감사하다며 크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주위 사람들이 저를 보며 순간 수군거렸고 저는 그때야 그 남자도 그 남자애도 유령일 뿐이란 걸 깨달았죠. 순간적으로 그 애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무튼 그 남자가 저를 잠깐 노려보다가 어디론가 가고 그 애를 자세히 볼 수 있었죠. 옅은 파란색 청바지, 체크무늬 남방.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옷차림. 전혀 다친 곳 없이 무척 장난기 많아 보이는 그런 얼굴을 가진 애였어요. 저와 같은 또래로 보였죠. 뭘 그렇게 보냐? 그 애는 제게 말했죠. 빙글빙글 이유 모를 미소를 띠면서요. 처음 보는 사이에 반말이라니 순간 화를 내려다가 그 애는 영혼이고 여긴 큰 길 한가운데라는 사실을 느꼈어요. 앞으로 조심해라. 그 애는 그렇게 말하곤 어디론가 걸어갔죠.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에 계속 찜찜해하며 집에 오는 길이었어요. 이봐, 거기 여자. 내 옆엔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절 부르는가 보다 하고 생각했죠. 누구? 고개를 돌린 곳엔 그 남자가 있었어요. 여전히 팔을 덜렁거리며 순간 겁에 질려 소리도 안 나왔어요. 그저 벽으로 계속 물러설 뿐. 곧 제 뒤에 벽이 느껴졌고 그 남자는 서서히 다가왔죠. 내가 그렇게 쉽게 사라질 것 같아? 너 같은 여자는 흔치 않지. 난 나를 치고 간 사람을 그냥 둘 수 없어. 내 몸이 필요해. 그렇게 혼자서 중얼거리며 조금씩 다가왔어요. 더 이상 뒤로 피할 수도 없었죠. 저는 그저 눈을 꼭 감았어요. 이럴 줄 알았지. 어디선가 들은 목소리. 곧 그 애의 목소리란 걸 알고 눈을 살짝 떠봤어요. 그 애는 여전히 싱글싱글 웃으며 그 남자의 옷깃을 잡고는 휙 던져버렸죠. 전 그럴 수 있는지 몰랐거든요. 영혼이라서 그런 건지. 암튼 말 그대로 휙 날려가더라고요. 황당하더군요. 그런 상황에서 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저 남자가 다시 올 것 같아서 너 따라와 봤어. 조심하랬잖아. 바보냐? 말투는 무척이나 건방졌지만 절 걱정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꼭 만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그런 장면이었죠. 여자를 괴롭히는 깡패, 그때 나타나는 남자애. 문제라면 그 남자애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남자애의 말에 너무 기뻐서 그리고 안도감에 그만 울어버렸어요. 그 남자애는 갑자기 제가 울자 당황했는지 울지 말라며 뭐라 하다가 눈물을 닦아주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제 얼굴에 부딪히지 않고 그저 미끄러지듯 통과해버렸죠. 그 남자애는 슬픈 얼굴이 되는 듯 했다가 곧 다시 싱긋 웃었어요. 울지마, 웃는 얼굴이 보기 좋아. 누구나 하는 말인데도 왠지 특별하게 들리는 듯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죽은 지 10년이나 된 거야. 어느새 우리는 같이 이야기를 하며 길을 걷고 있었죠. 겉으로 보지 말라고. 우린 늙지도 않잖아. 자기가 유령이라는 걸 그렇게 밝게 말하는 그 애였지만 괜히 슬퍼 보이는 건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였을 거예요.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했고 서로에 대해 많은 걸 알 수 있었죠. 유령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낸 건 저뿐일걸요. 이후에도 저희는 계속 이야기를 하며 지냈어요. 심심해하면 어디선가 그 애가 꼭 나타나곤 했죠. 저희는 놀이공원도 놀러 갔어요. 제게는 보이니까요. 제 옆에 자리를 비워놓으면 그 애가 다가와서 앉았죠. 물론 사람이 많은 놀이기구에서는 제 옆을 둥둥 떠다니거나 구경하거나 그랬지만요. 무척이나 즐거웠어요. 떠다닐 때만 아니면 유령이란 생각도 안 들었으니까요. 가끔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혼자 이야기하는 저를 이상한 눈길로 봤지만 정말 재미있었어요. 한참이 지난 후였죠. 그날따라 왠지 그 애는 슬퍼 보였어요. 제가 아파서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며칠 전부터 계속 아팠거든요. 이유 없이 피곤하고 열이 계속 올라갔어요. 엄마가 일을 나간 후 혼자 누워있으면 그 애가 와서는 이마에 손을 짚어보고는 한숨을 내쉬곤 했어요. 그럴 리 없겠지만 제게도 그 내쉰 바람이 느껴지는 듯했죠. 그러고는 한참 무언가를 생각하다가 다시 어디론가 가곤 했어요. 나랑 잠깐 어디 갈래? 그 애가 안 보인 지 일주일 되는 날, 그 애는 다시 제 앞에 나타났어요. 마침 걱정하고 있던 차였죠. 왠지 슬퍼 보였지만 그때 마침 몸도 나은 차여서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 먼데 내가 살던 곳이거든. 모아놓았던 통장에서 돈을 빼서는 역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애가 말하는 곳에 표를 끊어서는 둘이 같이 기차를 타고 갔죠. 제 옆에 표까지 같이 샀어요.
그 애가 제 옆에 앉아 있을 수 있게. 왠지 힘이 빠지는 기분에 그저 멍하니 있었죠.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그 애의 어깨에 기대자고 있었어요. 어느새 잠이 들었나 봐요. 하지만 어떻게 그 애의 어깨에 기댈 수 있었는지 기차에서 내려 그 애와 걸으면서 그걸 깨닫고는 그 애에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애는 표정이 잠깐 굳더니 곧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계속 걷고 걷다 보니 큰 나무가 하나 보였어요. 많이 변했구나. 그래도 저건 남아있네. 다행이야. 10년 전이었으니 많이 변했겠죠. 그 애는 나무로 다가가더니 잠깐 쓰다듬었어요. 그러고는 내게 손짓했어요. 이 밑에 내가 옛날에 묻어놓은 상자가 있어. 나 잠깐 어디 갔다 올게. 좀 꺼내줄래? 그러고는 그 애는 어디론가 걸어갔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주위에 떨어진 나뭇가지에 하나를 들어서 땅을 팠어요. 곧 낡고 녹슨 상자가 하나 나왔어요. 그 애 것이라 생각해 열어보지 못하고 나무 밑에서 그 애를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어요. 점점 어두워져 가고 할 수 없이 집에 돌아왔어요. 혼자서 오니 무척이나 심심했죠. 집에 오자마자 너무 피곤해서 침대에 쓰러졌어요. 한참을 자고 있을 때 제 곁에서 그 애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눈을 뜨고 싶었지만 눈꺼풀이 너무나 무거웠죠. 전 그저 눈을 감은 상태에서 그 애의 말이라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였어요. 자고 있구나. 인사라도 하고 가려고 했는데 편지를 쓸래도 쓸 수도 없고 계속 있고 싶었는데 나 때문에 약해져가는 너를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었어. 영혼이 곁에 있으면 사람의 양기를 빼앗아 간다고 하지. 사람은 약해져가고 영혼은 사람처럼 되어가는 거야. 그만 잊고 있었어. 내가 아프기 전까지. 하지만 정말 내가 내 어깨에 누웠을 땐 행복했었어. 내가 약해진 대가였지만 널 좋아하고 있었나 봐. 잘 지내야 돼. 이제 아플 일은 없을 거야. 잡고 싶었지만 눈을 뜰 수 없었어요. 더 이상 말도 듣지 못한 채 잠이 들어버렸죠. 꿈일 거라 생각했지만 그 애는 더 이상 제 곁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 한 달이 되어도 꿈이 아니었구나. 그 애가 정말 없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전 울고 있었어요. 저도 그 애를 좋아했던 거죠. 그 애가 그렇게 가고 2달쯤 되는 날 상자를 열어봤어요. 은빛줄에 붉은 루비가 물방울처럼 달려 있었죠. 무척이나 예쁜 목걸이였어요. 옆에는 노랗게 바른 메모도 있었어요. 저는 민성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2달 후면 제가 죽는데요. 기적이 없는 한, 만약 기적이 일어나서 제가 살게 된다면 이 목걸이를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어요. 정말 아끼는 목걸이에요. 아빠가 주신 목걸이. 일편단심이라는 목걸이래요. 저마저 죽으면 저희 엄마는 어떡해요. 그 애다운 순수함과 어릴 적의 글투가 그대로 묻어나는 메모에 그 애가 선명히 떠올랐어요. 저는 더 이상 잊지 못하고 울고 말았죠. 그 애를 제가 사랑했나 봐요. 아직 어린아이일 뿐인 제가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죠. 그 애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애는 제 곁에 더 이상 없었죠. 다시는 나타나지도 않을 거예요. 제가 사람인 이상 그 애는 제 곁에 다시 올 일이 없겠죠. 혼자 있을 때면 언제나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멍하니 있다가 울곤 했어요. 그러다가 그 애가 절 부르는 듯해서 전 옥상에 올라갔죠.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죽으면 그 애 곁에 있을 수 있을 거라고. 같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뛰어내렸는데 떨어지는 순간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직 죽으면 안 된다고. 나 때문에 이게 무슨 꼴이냐며. 갑자기 낙하 속도가 느려졌어요. 그리고 저는 살았죠. 그래요. 그 애가 절 살려준 거죠. 전 그래서 살아야 해요. 하지만 너무 보고 싶은걸요. 일편단심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한 조각 붉은 마음이래요.